정말 답도 없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올해는 0.7명이나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부적 충격이 없어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출을 계속 해준다. 집사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 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창용 총재 같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빚내서 집 사면 위험하다.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앉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 거품이 너무 크다. 그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했다. 이거 어느 나라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품이 중국보다 더 크면 크지 더 적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2017년 전후부터 시작해서 한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빠른 주택 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뭐죠? 가계부채 증가예요. 다 자기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빚내서 집 산 거예요.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빚내서 집을 사게 되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무려 GDP 대비 105%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면 OECD 국가 중에서 스위스, 호주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계 잡을 때 무엇을 포함시키냐면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부채만을 포함시켜요. 그런데 그것 말고 개인 간에도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세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세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가계부채라는 거죠. 그 가계부채가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150% 정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 정도면 얼마나 많은 거냐? 중국의 경우에 60%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그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의 버블을 가져온다. 그 버블이 어느 순간 가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돈을 빌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내가 미래의 소득을 그만큼 끌어온 거잖아요. 왜? 내가 미래의 소득에서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득을 끌어왔으니까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가 있나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모두 분명한 진실은 어느 순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순간 그걸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서 내 가계부채가 계속 규모가 커지면 나의 소비는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어느 순간 이게 더 이상 이게 계속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않을 거고 경제 침체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의 자산의 대부분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부동산에 가 있어요. 중국의 경우에 그게 한 65%라고 했는데 가계 자산 중에 65%예요. 우리나라는 무려 75%예요. 중국보다도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부동산 자산이 만약에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가계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소비가 소위 GDP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보다 높아요. 중국은 몇 퍼센트라고 했냐면 제가 38%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48%예요. 거의 GDP의 절반이에요. 그럼 소비가 위축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필연코 우리나라의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버블이 왜 꺼져? 안 꺼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부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08년도에도 미국 경우에 너무 가계부채가 많이 쌓여서 그게 궁극적으로 터지면서 금융위기를 불러왔고 그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왔고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10년, 11년에는 소위 남부 유럽 중심으로 하는 정부채 위기를 불러왔고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부채가 그동안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했고 지방정부 부채가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면서 그것이 바로 또 현재 부채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러한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경고가 너무 딱 맞는다는 거예요. 빠르게 그 증가한 가계부채가 궁극적으로는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 버블을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한계에 이르러서 터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 자산 중에 부동산 투자한 그러한 자산 비율이 중국보다도 한 5%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다고도 말씀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가 중국은 한 60% 남짓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려 15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발 아니면 부동산 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부동산 얘기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는가 왜 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경제학적으로 보면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아파트라고 하는 상품의 가격인데 물론 여러 특징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구적 요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실질 소득의 증가 요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동성 요인이거든요. 이 세 가지 요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1960년 처음 우리 경제와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구가 막 늘어나고요. 특히 이 젊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인구가 또 농촌에서 도시로 다 몰려들었어요. 거기에 일자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몰려드니까 그들을 위한 이제 아파트 공급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렇지만 그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막 올라간 중요한 원인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빠른 경제 성장률이죠. 이렇게 빠른 그러한 어떤 경제 성장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젊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요인도 하나 있고요. 또 그 노동력이 굉장히 양질의 그 교육을 받았다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가 시장 경제 주도형 그러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 또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마침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이렇게 묶여나가는 세계화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이 젊은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잘 맞아떨어진 그러한 성공적인 사례로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이 다 최근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다 지금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젊은 인구가 이제 노인 인구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총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총 인구도 지금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생산 인구도 2018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잘못된 요인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뭐 정책 측면에서 충분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똘똘한 한 채부터 시작해서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세 자금을 막 아주 저리로 소위 전세 입주자가 은행으로부터 뭐 빌릴 수 있게 함으로 해서 뭐 전세금이 막 높아지고 그래서 또 매매가도 막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막 연쇄작용이 막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정책의 실패도 있었는데 2020년 되면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그러니까 또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저금리 정책을 막 쓰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러한 현상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막 풀리니까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주식 가격을 띄웠고요. 또 소위 얘기하는 코인 가격을 또 띄웠잖아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자산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막 뛰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유동성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기준금리를 이제 우리가 0.5%에서 3.5%까지 올린 상태잖아요.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올린다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채권금리가 계속 슬슬 올라가고 있잖아요. 미국도 채권금리가 슬슬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시장이 미리 눈치채고 지금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또 시장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세 번째 가격을 상승하게 하는 그런 풍부한 유동성이 도리어 줄어들고 차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제적 요인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구적 요인. 이거는 이제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전체 총 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두 번째 경제 성장 요인도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는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80년대까지요. 90년대 후반부 이후에부터는 이제 한 자릿수 후반 정도 이렇게 성장하다가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5% 정도 수준 유지하다가 얼마 전 다시 또 5% 밑으로 떨어지다가 이제는 2%도 이제 힘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올해는 뭐 1.4%를 하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1% 중반까지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인구 고령화가 더 계속되면 아마 10년 내에 성장 잠재력이 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각 개개인의 실질소득도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부동산,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또 거기에 한 가지 꼭 덧붙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실질소득이 좀이라도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소득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인 1인당 GDP는 증가하는 것 같아도 그건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 사실은 그게 기업들의 어떤 유보자산으로 남는다든가 아니면은 주로 뭐 부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중산층의 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데 어떻게 새로운 집 아니면 더 큰 집,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수요가 생겨나느냐는 거죠. 그렇지 못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고금리 시대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 하면 자본이 유출이 되고 또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 고금리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수 있겠냐는 거죠. 도리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에 왜 이렇게 됐느냐? 요즘에 뭐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는 가격이 뭐 그래도 뭐 한 20, 30% 떨어진 것 같던데 최근에 오니까 다시 높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상승 기조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도는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급속하게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중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부동산 건설 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직접적으로는 한 14%, 15% 정도 되는데요. 이걸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까지 다 고려하면 GDP에서 한 25% 정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약간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일 그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새마을금고, 뭐 부도가 나는 여러 가지 신탁사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와서 뭐 인터넷 뱅크라든가 이러한 은행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실제 부도 사태가 나고 이것이 시스템적 금융위기로 나타나고 이것이 경제위기로 나타날까봐 부동산 시장을 좀 연착륙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했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썼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40%에서 그걸 갖다가 특례 보금자리론 해서 주택가액이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뭐 예외로 한다든가 최근에 역전세가 나니까 전세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또 대출도 예외로 해준다든가 뭐 최근에 와가지고는 50년 만기 대출까지도 뭐 허용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대출을 계속 해준다.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 쓴 거예요. 거기 그러한 제도도 부족하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 은행들을 보고 가상금리를 막 낮춰라. 그래서 행정지도, 창구지도까지 막 해가면서 시장금리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부양하는 정책을 썼다. 가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빚내서 집 사라 하는 정책을 썼고요. 근데 반대로 이 중앙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같으면 뭐라고 하십니까? 빚내서 집 사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계 부채가 GDP 대비 한 80% 이상이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걸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그러한 부채만 봐도 10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연초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부채도 일부 좀 갚고 뭐 이러한 노력을 해서 이게 한 102%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런 부동산 부양 정책을 쓰니까 다시 105%까지 다시 높아진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부채로 쌓아 올린
올린 집을 그나마 좀 구조조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다시 또 이렇게 막 빚내서 집 사라 이러한 정책을 쓰면서 다시 당장에는 잠깐 온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계속 부동산 가격을 띄울 수가 있나요? 결국은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소득을 내가 끌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끌어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총인구가 줄어들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나라의 실질소득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저성장 시대로 지금 진입했고,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화될 거라는 거고, 또 그리고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지금 뭐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또 젊은이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딱 부추기면 나중에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영끌이해서 집을 샀는데 당장 소득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계속 경제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 사람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앉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을 입안한 분들이 과연 책임질 것이냐, 저는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정책을 쓸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냥 당장의 그런 상황을 보지 말고 정말 중장기적이고 또 전 세계적인 그러한 어떤 경제적 흐름을 좀 보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쩌면 중국의 정부의 현재 여러 가지 구조조정 정책을 의도는 우리가 한번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이 너무 크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하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회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부동산 분야, 건설 분야로 투자 자금이 다 그걸로 몰려 있는 거예요. 사실 투자 자금이 어디로 몰려야 되느냐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공학이 되든 뭐 반도체와 같은 IT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우주 산업이라든가 이러한 산업으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GDP 대비 25%가 건설 부동산 관련된 분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그 건전한 투자로 좀 옮겨야 된다. 우리나라 그 투자가 GDP 대비 25%라고 하는데 사실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보면 50%가 다 이 부동산 건설 투자예요, 우리나라가. 그거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줄여나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이것이 어느 순간 버블이 꺼져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래도 서서히 꺼진다고 해도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너무 큰 가계부채에 눌려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니까 수요가 줄고, 그러니까 당연히 실질 GDP 성장률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이제 걱정인 것은 무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뭐 자유시장 경제를 운영했고, 또 나름대로 정부가 적극적인 나름대로 선도적 역할도 했었고요. 또 아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젊은 인구, 그것도 아주 양질의 젊은 인구, 높은 교육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외부적으로는 세계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세계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패권 전쟁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게 구소련과 미국과의 냉전 상황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앨리슨 그레어엄이라고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예정된 미래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서 보면 지난 500여 년 동안 한 16번의 기존의 패권 국가와 새로 부상하는 패권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4번이 실제적으로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예외적으로 전쟁이 있지 않았던 것이 뭐 미국과 영국 간의 그런 패권 경쟁, 그건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아서 좀 그런 면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비슷한 상황이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단연코 경제 규모가 1위이고, 두 번째 빠르게 그것을 추격하는 나라가 전 세계 GDP의 20%까지 추격한 바로 중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어쩔 수 없이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패권 경쟁이 이제는 세계화를 탈세계화로 본격적으로 바꾸게 만들었고,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시장에서 이제 두 개의 시장, 아니면 더 이상 여러 가지 지역별로 이렇게 분절화된 이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구축해내온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이 드디어 이제 끊어지게 된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유지했냐면, 우리나라가 원료를 중동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중남미에서 수입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중간재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해요. 그럼 중국은 거기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과 같은 그런 선진국 시장으로 이제 판매하는 이런 식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 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되었는데, 이 중간재를 수입하고 그걸 조립해서 판매하는 그런 중국이 드디어 미국과 패권 경쟁하면서 서로 힘겨루게 하고 중국으로의 어떤 수출이 이제 여의치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이 수출 수입이 계속 감소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무역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15개월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봤어요. 그게 바로 언제냐면 지난 5월까지,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6월, 7월, 8월까지 계속해서 약간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떨어지니까,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더더욱이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으니까 수출이 줄고, 그러니까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소위 흑자 전환했다고 해도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축배를 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해왔던 무역 주도형,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답도 없다, 이렇게 정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나마 해왔던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은 소위 전 세계적인 반세계화 흐름 때문에 또 녹록치 않고, 또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온 가계부채 키우고 건설 투자를 키우는 방식의 성장도 여의치 않고, 도리어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시한폭탄처럼 현재 되는 상황에서 녹록치 않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그냥 외부적 충격이 없어도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개의 나라가 다 시한폭탄인데, 더군다나 외국에서 중국이나 미국에서 시한폭탄이 먼저 터지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또 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임기응변식에 그러한 처방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우리 경제를 사람과 많이 비교하는데요. 우리나라가 1997년도 외환위기 때는 당시에 우리가 너무나 급하게 막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오르고 뭐 고기 많이 먹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다가 팍 한번 쓰러진 거예요. 근데 너무 젊으니까 금방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 고령화라고 했잖아요. 보통 나이가 많이 들면 드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사실 당뇨병은 그 자체로서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아요. 합병증으로 쓰러지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인간으로 말하면 당뇨병이에요. 이미 인구 고령화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이고요. 올해는 0.7명이나 지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일본은 지금 1.3명 정도 되고요. 중국 걱정할 것도 없어요. 중국은 지난해 1.09명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성장 잠재력도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거기에다가 지금 수출 주도형 그러한 또 경제 성장이 세계적으로 이제 반세계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상태로 이렇게 바꿔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지표상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이 줄고 수입도 주는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단순하게 당뇨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어떤 합병증을 불러오는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이런 상태가 막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건 뭐냐면 그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인구를 더 젊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수출 시장을 더 다변화하고 그리고 또 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뭐 했는가 하면 부동산 경기 띄우고 건설 투자가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택 가격 많이 띄우고, 그렇게 해서 가계부채나 키우는, 그게 바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매일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파티 벌린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상태가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위기다. 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책임지는 우리나라 정치인, 정책 담당자들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이건 경기가 뭐 하락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으로 보면 이미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그게 바로 경제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다만 체질 개선은 쉽지 않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사인데
이거 나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그러네요 해가지고 그 말 듣는 척해요. 좀 지나면 뭐 내가 쓰러지지도 않고 혈압 강화제 먹고 그냥 이렇게 살면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또 그냥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병 알아요. 위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런 때 체질 개선을 하는 그러한 자세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